오늘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죠.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국회가 시작됐고 법관 탄핵안이 사상 초유일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 의원님.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예. 오늘 대정부 질문 그 질의자로 나섰는데 오늘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질문을 했습니까? 예. 이제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을 뭐 이것저것 벌려놓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국정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전 요새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의혹 제기이니만큼 예. 정부 쪽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소통의 노력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특히 주안점을 둔 거는 그 한국의 그 국가 운영 체제인 근본 규범인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런 혁신해야 되는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정부 측의 그 지혜를 모으는 노력도 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그 코로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원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그 사회적 공동의 위험이나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세를 아주 큰 부자들 소위 슈퍼리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한정적으로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고요. 우선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인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적 행위다. 북한의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나서 그 공세는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를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했고 그것은 결국 이적행위다라는 그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너무나 터무니없고 국민들을 말하자면 잘못된 길로 왜곡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일을 파괴한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이 곧바로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하겠다는 너무나 이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용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국익에 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야당도 자제해 줄 것을 좀 바랍니다. 그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정부 여당을 공격한 것은 선거 앞두고 북풍이나 색깔론을 겨냥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는 게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고 또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께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극해서 이번 보궐선거나 등등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충분하게 자아낼 만큼 매우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인데 그런 인물한테 대한민국을 해야 하고 국민한테 해야 되는 그런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다는 그런 덮어씌우기는 매우 악랄한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도 오늘 주된 이슈로 대정부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의가 됐고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아마 대부분이 이 개헌에 찬성할 것 같은데 다만 방법론에는 각양각색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결국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부 형태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런 영웅적 리더십에서 할 수 있다는 시대는 넘어서서 예. 집단지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그러기서 그런 협업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의미에 맞는 그런 헌정 체제이니만큼 한 사람의 영웅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부터 극복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려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지금의 구조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각제나 뭐 의원 집정부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일형 헌법이나 오스트리아 헌법이 그런 형태입니다. 예.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되 실질적인 것은 국회에서 다수파 또는 연정을 통한 그런 집행부 구성을 하는 그런 체제가 독일형이나 오스트리아 형태고, 만약에 이제 국정을 잘 하면 메르켈처럼 뭐 10년 넘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잘 못하면 1년 내에 그 정권이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책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방향이 좀 많던데요. 그게 이제 그게 여론조사가 높은데요. 이제 예. 그거는 국민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해서는 나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아마 그랬던 것이고, 이제 이걸 백 상태에서 독일형, 오스트리아형 또는 뭐 미국형 어느 형태로 할 것이냐는 원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예. 잘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각양각색의 방법론을 띠고 있는데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난 20대 국회 때의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거는 분권형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외교 국방 또는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되, 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대부분의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과,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그 내각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계속 정권이 유지되느냐 또는 끝내고 다른 정권이 탄생되느냐는 국민의 뜻에 맡기게끔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국민과의 대화를 넓히고 이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개헌 얘기 사실은 사전 질문지가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네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의사를 밝히면서 보편지원 플러스 선별지원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지급이 옳다라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낙연 대표 의견에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정청 생각이 이게 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분도 계십니다. 뭐 의견이야 여러 의견이 있고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정된 재원을 이제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러나 또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될 저희 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이럴 때 코로나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편과 선별을 합성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건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이나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도 또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게 탓이니까 예. 국민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정도의 효능감은 갖게끔 해야 되겠죠. 예. 덧붙여서 영업 손실 보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급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로도 논란이 있던데. 원래대로 한다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개인이 특별한 희생, 손해를 입었다면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소급을 하는 건 뭐 마땅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건 엄두가 안 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예. 따라서 그걸 입법화해서 다
다 일거에 보상을 해주는 기보다는 말하자면 소급하지 않는 걸 하더라도 특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손실의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도록 또 정부에서는 그런 안을 만든 건데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죠. 예. 그러나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문제에 피착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기한 사회적 연대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세가 이런 위기적 상황에 꼭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할 거냐? 그거는 당장은 저항은 별로 없지만 미래 세대한테는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예. 떠넘기는 거고. 예. 그러려면 현대의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좋은 분들이 좀 이럴 기회에 좀 더 내시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분들도 상당히 내니까 많으니까 소득이 있는 분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또 이익이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내도록 그럼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연대세로 이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제가 오늘 제안한 겁니다. 그 정부가 할 일을 고소득자들이 대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회가 꾸려가려면 그 형편에 따라서 담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런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왔지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은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 그래도 이 때문에 또 이익을 보는 그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예. IT 기업에서는 또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이럴 때 조금 더 내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회적 연대 차원의 사회적 공동보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러면요. 세금이니까 당연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해야 되고 이미 그 작년에 IMF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통화기금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연대세를 제안을 했고 이미 독일은 통일 자금,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때문에 동독에 지원해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재원 자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75%, 7.5%를 부과를 더했습니다. 일본도 지난번 동일본 그 대지진 사건에 대한 복구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0.2%의 그 부가세를 부과한 예가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생소한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예. 예. 아니 취지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한 예. 제도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혹시 이 입법했을 때 위헌 논쟁은 안 벌어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중과세 아니냐. 예. 뭐 또는 그 너무 그 누진율이 높아서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있는데 저는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한테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 저항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편이 좋은 슈퍼리치들. 이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그렇죠. 예.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공감대를 잘 구축을 하면 이럴 때에 그분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면서 긍지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어려운 분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사회 공동체가 꾸려가 나아갈 수 있는 잘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그렇죠. 전제로 예. 하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얼마를 내야 될지 또는 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분명하고 잘못하면 저항이 생길 수 있고 그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전공법으로 조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뭐 자발적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내만큼 공제를 해준다는가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문제고 예. 그것은 이제 정부나 또 여당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니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예.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참여는 했습니다. 예. 이 결과가 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혹은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뭐 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임성근 판사가 뭐 임기가 뭐 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 굳이 지금 이때 하는 게 공익적으로 예. 얼마나 더 우월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예. 조금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에서 또 각하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 나게 되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좀 갉아먹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던 부동산 대책, 변창흠 장관이 임명된 후 첫 번째 대책이기도 한데요. 공공주도 3080 정책입니다. 공공주도 하에 서울 30만 호, 전국에 83만 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골자인데 여야 평가는 역시나 갈린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체적인 전국 그 단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한 30만 호 정도일 거다. 그중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7, 8만 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걸 보면 거의 3배 육박하는 정도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그중에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32만 호, 그다음에 수도권을 다 합치면 한 61만 호, 그다음에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22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급 문제로 인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경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새로 짓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임기 초반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것. 그럼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앞서서 했던 건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선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 공급을 우리가 아예 이렇게 제한했다거나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예. 일상적인 전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공급을 많이 늘렸는데 그 늘리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 주택 거래, 그러니까 중고 주택 거래를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제한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경색이 되면서 신규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조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 최고. 저는 이제 뭐 공급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 아까 진행자 말씀처럼 결국에는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늦지만 어쨌든 방향 전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당의 의원들이 줄지어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 시장은 이런 어떤 선언적인 그러니까 80만 원 공급하겠다. 그런데 어디에 이런 게 빠진 상황 속에서는 제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30만 호를 어디다 우겨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인 부지들이 나와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뭐 태릉지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언급을 했지만은 다 지역 주민 반대가 있는 곳들이고 각자 뭐 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 찾는데 실패했거든요. 예. 그럼 또다시 이제 뭐 그린벨트 푸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변창흠 장관이 빨리 신속하게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하면 빨라야 3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 찾는 데만 4년 정도 쓰겠다는 게 오늘 계획의 골자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굉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걸로 인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데 가능하리라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건 정권 초반부에 우리 정권 내에서
무조건 80만 원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시장이 신뢰를 좀 가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권은 유한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 80만 호라는 것이 당장 이번 임기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그래가지고 최소한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정도는 빨리 발표할 수 있어야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때요? 이게 시장의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정화에? 예, 저는 충분하게 시그널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예. 구체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과거에는 없었던 그 이제 제한 요건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10% 이상의 주민만 동의하면 지구 지정을 바로 하겠다. 예.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지구에서 공공관리자가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노후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기간이 한 13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고 그다음에 동의 요건을 좀 낮춰서 신속하게 어떤 공공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정부가 이렇게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은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한 10년 장기 계획 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석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시장이 1년 사이 임기 동안에 주택을 지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식의 지구 계획을 펼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각 후보들이 이제 백가정명식 아이디어를 내놨지만은 결국에는 몇 호 이런 수치들만 나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만 호를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이 지적한 부분만 하더라도 그런 만한 30만 호를 지을 만한 토지 임대부 주택 부지가 지금 서울에 어디 있느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답이 명쾌하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어디 뭐 각 캠프에 있는 교수들이 그냥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쓴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후보들이 앞으로 진행될 상호 토론이나 이런 데 가지고 서로 상호 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74만 가구인데 이게 단순 계산해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적한 게 이제 280만 가구 정도 현재 이제 있다고 하는데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단순 산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의혹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선언적으로 내놓고 상호 토론 과정을 치열하게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문제야말로 지금 국민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원하는 거지 이게 뻥카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오세훈 예비 후보는 강남권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많은 표를 주리라고 기대되는 강남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진짜 시장직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어떤 반값 아파트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많이 시범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논쟁의 대상일 것으로 보이고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지지층이 될 수 있는 강남권에서는 이 반값 아파트라는 것에 가지고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 전 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뭐 1년짜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후보들 본인들도 재선을 염두에 두고 다 계획을 짤 겁니다. 사실은 1년 가지고 무슨 뭐 서울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한 5년짜리 계획을 보통 짰다고 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이 알고 최대한 파악한 범위 내에서 장기 공급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번에 특히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이 사실은 그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그렇게 유유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존 노후주택들에 어떻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에게만 맡기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성사 가능성이 좀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공공관리자로 실제로 수용 절차라는 걸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이제 용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특히 강남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보면 어차피 공공관리자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SH나 LH죠.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강남에서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문제가 그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는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규제였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을 풀어내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명문화된 규제 외에도 보면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제 도시건축 이제 위원회 이런 곳에서 재건축 단지 심의할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면은 굴뚝을 보존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청량리 같은 경우 588 단지를 보존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라라든지 어디는 뭐 교도소 담벼락을 남겨놓고 그 안에 아파트를 지어라든지 이건 사실 그냥 인허가 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런저런 걸 보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택지 공급에 있어가지고 유일부질 찾는 것도 한 가지 좀 이렇게 과제지만은 네. 지금까지 좀 그냥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묶어뒀던 어떤 개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1년짜리 시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30만, 전국 80만 내놨는데 그 서울시 후보들은 또 각자의 또 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허가권은 또 지자체에 있으니까 네. 이걸 정부랑 뭐 만약에 당선된 분들이랑 잘 협의를 해야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좀 두고 봅시다. 말 그대로 비공적 공약이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명절 전에 또 명절 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까 늘 이렇게 명절 전후에 선거가 있으면 뭐 설 밥상머리 또 추석 밥상머리에 뭐가 올라가냐 이게 관건인데 이번 설은 글쎄요. 코로나19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사실상 명절 세지 말라 모여서 이거기 때문에 그 설 민심이 뭐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설을 앞두고 또 설 지나고 선거가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여기에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보편 얘기하고 있고 또 이낙연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 플러스 선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 게다가 오늘 정세균 총리도 보편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정청이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정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우려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라기보단 국가가 당연히 헌법에 따라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감염병 예방법에 병원 시설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영업시설 제한에 대해서 보상책을 두고 있지 않은 약간 위헌적 상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헌법에 따라 보장될 권리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원이 문제라면 확대 재정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된다면 따로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경제적 타격이 없는 부분도 일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숨통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도 지금 조 전 부대변인하고 같은 것 같은데 네. 그 고관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득을 하거나 네네. 이번에 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럴 거면 나가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잘 될 것 같아요? 당정 협의에 관해서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이로서의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한 번쯤 그 인사에 관한 신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렇게 당정청 간의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 조율하는 주체는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1호 당원이고 당에서는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름을 터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난지원금 논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를 앞두고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2차, 3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해봤고 이제 4차기 때문에 충분히 각 방식의 장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무엇이 옳은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소 이제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안 말고도 꾸준히 이제 당정 간에 이제 의견 차이를 노출했었는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재정이 만약 파탄나게 되면은 본인에게 이제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인용하자면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내 말 듣고 무조건 군량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라 했다가 나중에 군량 담당관 참수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초기에 이제 너무 이제 그 당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재난지원금이 처음이었고 예.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액수가 지급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80만 원 가까운 액수가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재경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경기도도 10만 원 얘기하고 지난번에 보편성 지급으로 민주당에서 예산에 끼워 넣었던 거는 2만 원짜리 휴대폰 요금 지원이었거든요. 그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선거만큼은 우려가 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선별 지급을 해봤기 때문에 선별 지급이 조금 더 효용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 야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별이 더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 예. 그럼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성격보다는 저도 소비진작금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소비진작 자체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KDI 연구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의 이름에 맞는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 그건 선별입니다. 조상호 대변인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원래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현재의 재난 상황이 국민들에겐 재난 상황이 아닌가요? 국민들 전반적으로 특히 이 선별지급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 고려해서 일정 부분은 최소한의 정도로 어떤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편 지급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그물 안에서 걸려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그 현재의 재난 상황에 대한 그 보전적인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크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억제해서 만약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 보완책이 있게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모든 선별적 복지나 아니면 계층을 나눠서 복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라든지 집계 미스 같은 것은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임대아파트 단지 가보십시오. 그 안에 외제차 타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다 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책임한 생각이죠. 아니 꼭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다 주자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 수입은 안정되게 들어올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국간이 들어오지 않아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경기 진작 체계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편 지급을 하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 간단히 선을 그어드리죠. 혹시 조상호 대변인은 혹시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공무원들이 재난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딱 공무원을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하겠죠. 공무원이 소득이 줄거나 아까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어려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위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누군가의 계층을 타겟해서 딱 집어서 얘기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특정 업종과 관련된 선별 지급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편 지급에 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100만 공무원 시대고 공기업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변하지 않은 여타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진짜 2차, 3차 재난지원금 보면은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이라도 드리자는 게 이제 우리의 알겠습니다. 합의였는데 예. 그거 안 하려고 하니 귀찮으니까 핸드폰 요금을 2만 원씩 뿌린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하죠. 보편이 좋냐, 선별이 좋냐는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때 계속해서 논쟁했던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만일 당정청에서 합의를 해서 논쟁 끝에 선거 전에 보편을 지급한다 결론이 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선거에 불리할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을 여쭤보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선거 끝나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청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선거를 굳이 뭐 시점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넣을 필요는 없다. 예.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민주당이 180석 힘자랑할 거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공무원들은 소득이 줄지 않았다 이 얘기하죠. 이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공무원이 있으면 저에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진짜 길게 보고 욕먹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은 왜 합니까 그거를. 무조건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정치 안 할 것 같으면은 저는 180석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 차원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면 그거를 갖다가 꼭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한정돼가지고 집어내서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도 잘 예, 저는 솔직히 핸드폰 이해 안 요금 2만 원씩 뿌려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보편이나 선별이 논쟁은 저는 뭐 너무 많이 해서 또 아까 KDI 얘기했으면 또 다른 자료는 또 다른 의기가 있으니까요. 예, 좀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대정부 질문 나서는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또 이렇게 항변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겠죠? 아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소속 의원들 다 독립한 헌법기관들인데 소속 의원들한테 그것도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어떤 어구를 써가면서 사실은 성폭행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어원적 의미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른바 강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법률 용어로.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사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프레임 지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그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정부의 어떤 정책 시책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라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라는 이게 정말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그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예.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이라고 된 거는 당연히 오타에 가까운 것이고 성폭력으로 저희도 정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첫 코너가 뭐냐면은 첫날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있어가지고 사실 광역자치단체장 15명 당선시켜줬더니만 그중에 2사람이 지금 이제 성 비위로 사퇴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질의해야 되고요. 이번에 그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또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그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인권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지면서 2차 가해가 지속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야당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뭐 프레임을 뭐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성폭력 프레임을 원전 게이트에 어떻게 엮을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 이번에 문제가 된 재보궐선거에 대해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질의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받을 비판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그런 재발 방책을 만드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왜 성폭행 부분을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치 분야 질문이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4월에 다가온 재보궐선거고요. 거기에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중심에 성폭력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을 집중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이건 뭐 과거 정치 같긴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고 해서 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그건 아닌 않고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해가지고 좀 이례적인 것이고 각 당에서 원래 이런 준비 문건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진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저희를 성폭력 프레임을 엮으려고 해도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못 엮은 거죠. 그게 정말 없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당에서 성폭력에 관련돼서 문제 많았던 거 예를 들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뭐 재수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화에서의 어떤 불륜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재수 성폭행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수 성폭행 그 김영태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태 전 의원. 그거는 그분은 당선되자마자 직후에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직후에 소속으로 사퇴한 게 아니라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탈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 탈당으로 그러면 책임을 다 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당에서 그렇게 공천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끝까지 그 공천 취소를 안 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책임지셔야겠네요.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지금 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방으로.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실 건 아니죠. 김영채 의원은 탈당했는데 왜 그러면 김영태 의원을 그러면 직에서 물러나게 하셨어야죠. 그래요. 어떻게 물러나게 합니까? 탈당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원래, 그때,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영태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공천 취소 안 하셨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깃발만 꽂으면 자, 당선되는 예. 그 지역에 공천해놓고 아무 책임도 안 졌지 자,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김영태 의원이 그 재수 성폭행 때문에 취재를 받았나요? 그거는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취재를 근데 그 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거 명예훼손, 오히려 그분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죠. 그거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거니까 선거 과정에 처벌할 수 없었죠, 저희가. 그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청취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걸 다시 돌아가죠. 자,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그럼 결국은 투트랙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따로 경선을 하고
안철수 금태섭 따로 경선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올라오면 3차 경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기획을 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하긴 하겠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금태섭 의원의 제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매주 토론하자 했어요. 예.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게 보통은 각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 갖고 이제 삽바 그렇죠. 싸움을 하는데 이번엔 예. 토론을 할까 말까로 삽바 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 게 금태섭 의원은 지금 현재 무소속 상태이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 당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당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 경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론조사 경선인데 그런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말한 어떤 그 토론을 자주 하자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응답이 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무스하게 잘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두 분이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득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태섭 의원의 입에서 많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다툰다 이런 생각보다는 좋은 모양새를 만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일화를 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근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 경선판에 뛰어들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를 어쨌든 뭐 근접해야 나중에 뭐 다시 경선을 해도 여론조사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느 선거든지 사실 정책 경쟁이라는 거는 초기에 분위기 잡는 그런 어떤 약간 밑밥 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경선 절차가 진행돼야지 달아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당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추려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호 검증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의당이 결국 4월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약간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쟁점화될 때, 그러니까 예. 지금 정의당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화될 때는 우리한테는 쉽지 않을.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거긴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하나의 표로 이렇게 뭉친다고 볼 때는 뭐 우리한테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 다른 당의 뭐 이렇게 지금 방향이라든가 움직임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우리 당 후보들이 나름 자기 입장을 잘 표명하면서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된 대로 예.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꼭 우리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뭐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정의당이 사실상 아까 뭐 성폭력 프레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조 대변인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후보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서 단일화 효과가 있지만은 반대로 성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이죠. 예, 네. 예. 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는 16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요. 이번 주 초반에 연 이틀 300명대로 내려가면서 좀 줄어드는가 보다 했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좀 올라오고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음식점, 뭐 대학병원, 직장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작은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이 같은 그 산발적인 감염에 사실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산발적인 일상 감염은 오히려 집단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게 좀 쉬운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터져 나오면은 방역 대응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진짜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서 간신히 억제해 왔는데 확산세가 조금 다시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의 좀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예,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시각 7시까지는 어제보다 한 50여 명이
적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로 하면 400명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고 그 방역 당국에서 이번 주말에 그 거리두기 완화를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이번 주말쯤에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자체도 벌써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좀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게 3, 4월 달에 그러니까 봄에도 4번째 대유행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뭐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 우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던 이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용성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이완되고 있다, 완화하고 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4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주의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일 주말에 그 완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여전히 가면서 지금 9시까지 영업 금지를 10시 정도로 늦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법관 탄핵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법관 탄핵 소추는 정사에서 처음이었고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 이게 뭐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범여권,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일본 니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이죠. 이 지곡장 재판에 좀 개입을 한 혐의였는데요. 일단은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곧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거의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이 돼서 통과가 된 거고,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또 사실 또 뜨거웠던 이슈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슈였는데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자기가 작년에 사표를 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게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 결국 임 부장판사의 말이 맞았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했다가 탄핵을 못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원이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사표 수리를 안 하려고 반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취록 공개되면서 이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좀 다른 답변이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아무래도 야당은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일제히 기립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이런 규탄 구호를 외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법부 탄핵을 둔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들고 온 임성근 판사에게 정치권이 탄핵한다고 저 난리인데 지금 사표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다가 오늘 녹취록이 오픈되니까는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어서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상사와 대화를 하는데 임성근 판사는 그러면 녹음기를 몰래 숨겨서 가서 그걸 녹취를 했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오늘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우상호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가 이미 그렇게 녹취를 갖고 녹음을 하려고 들어간 것 자체가 역시 이제 탄핵감이 맞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판사들을 이런 행동을 하는 판사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참담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죠. 정의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네요.
예, 아까 좀 전에 쇼미더 정치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눈 거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뭐 유불리는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정의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여야도 좀 계산 3법이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이 강은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무공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성찰과 쇄신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민주당을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당원당규 변경하면서 후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정의당 무공천 결정이 나오면서 야권 후보들의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거세졌는데요. 근데 또 이제 반면 선거 때가 되면은 막상 선거가 되면은 이 정의당 지지자들,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4% 5% 예, 나오는데 항상 그 정도는 나오죠. 예. 예, 이게 선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표지 예,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가 그렇다고 그럼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정의당과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책임 있게 안 왔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또 선거 결과에서는 이 표가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유불리만 놓고 보자면은 이 정의당 무공천이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서울시장 여론조사 짚어보죠.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예비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다자구도라고 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전부를 물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4.6% 가장 높았고요, 수치가. 다음으로 안철수 대표는 22.4%였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6%, 오세훈 예비후보는 11.2%, 우상호 민주당 후보는 10.7%,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네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 선언하고는 좀 여조사에서는 뒤집어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팎으로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1위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김을 좀 빼기 시작한 것은 이제 같은 범야권 진영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주자들의 흥행을 좀 더 불태우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계속 좀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단일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은 조급해 보인 게 사실이다. 이게 김종인의 주문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조금 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던 사이에 여권은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외롭게 서 있었잖아요. 예. 흥행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화려하게 서울시장에 뛰어들자 역시 그 저력이 좀 이제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작전, 지금 안철수 대표는 여권에 등장한 박영선 효과에 좀 또 압박을 받고 예. 범야권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단일화가 국민의힘 내에 이 흥행에 좀 버금가는 정도의 타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기 기대를 아마 해볼만 합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님. 네네. 지금 박영선, 우상호 당내 경선을 일단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면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결과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세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상호 의원에 비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가 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을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50%가 포함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에 비해서 어쨌든 권리당원 측에서 좀 앞서고 있다 또는 이제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권리당원에서 얼마만큼 우상호 의원이 선전하는지 여부가 남아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죠? 예, 언론사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 전 장관이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39.7%, 박영선 전 장관이 33.5%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순위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수치상은 박영선 전 장관이 보다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박영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대결을 하게 되면 박영선 35%, 나경원 31%로 또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박영선 오세훈 대결에서는 박영선 35.8, 오세훈 27.1%로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네네. 이거 3자 대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 3자 대결 하면은 뭐 어떻게 해도 박영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박영선 해야 박영선이 이기고, 나머지 후보들은 박영선이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들 가지고는 못 이긴다. 네. 결국은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급속도로 단일화 혹은 합당의 어떤 몰이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주어져 있는 기한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이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나머지 또 이 주자들을 끌고 흥행을 지금 이끌어 보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흥행이 어느 한계에 봉착해서 이 안철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너무 쉽게 도출이 되는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예상 가능한 대목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마지막에는 이 결과가 한 달 후에도 유지된다면 안철수 쪽으로 올인해 주겠는가. 이게 이제 2차 단일화의 마지막 관건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2단계 최종 단일화가 법률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5대5 정도인데 이 여론조사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1대1 구도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여론조사로 보여집니다. 예, 유진호 센터장님.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대결해서도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그러면 일종의 블러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뭐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고 경쟁하는 다른 후보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 3자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여당이 안정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뭐 야당과 또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 사실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자 구도로 좀 허약한 또는 지지가 밀리고 있는 야당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를 끌어올려서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당내 장악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받는 타격,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자체가 받는 정치적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가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단일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나왔죠?
예, YTN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맡겼는데요. 지난 1일부터 3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1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39%로 나왔고요. 이것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내려간 수치이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6%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이게 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올라갔다.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이게 9주 만에 40%대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불과 3주 만에 다시 30%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 무엇이 이 기간에 영향을 줬겠는가를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역시 이 대북 원전 지원 문제예요. 예. 그럼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예.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이 합의나 예. 없이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준다는 건 가능성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산자부에서 왜 이걸 삭제했는가 이런 좀 모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러면 이제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이제 야당에게 잡힌 것 아닌가 하고 이제 바라보는 뉴스를 좀 막연히 이제 훑고 지나간 시민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시끄럽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늘 정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파격적으로 내면서 좀 이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3주 만에 주저앉았다고 하는 점은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네, 다만 말씀하세요. 다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이제 이전 주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이제 오늘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40% 중반대에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결과가 다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YTN으로의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북한 원전 추진 여건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영향을 준 부분이 충분히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정치의 관여도 또 관심도가 높지 않은 중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또 그것이 40% 무너지지 않고 40% 중반대까지 나오는 조사도 오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정치 관여가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추이를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대북 원전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 말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밀리에 지어줄 수 없는 건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조금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원인을 꼽자면은 법관 탄핵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뭐 이번 주말 여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최평론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한번 이게 해봅시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 법관 탄핵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찬성. 그리고 이건 좀 무리수다. 반대. 여론이 팽팽하거든요. 반반이죠. 예. 이게 거의 반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한 6대4, 7대3 정도로 법관도 이제 잘못하면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의무가 입법부인 국회에만 있다면 헌정사상 초유라도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흘러가 줘야 오늘의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가결이 헌재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게 대북원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내용은 별게 아닌데 왜 그걸 삭제했느냐. 야당이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좀 민심이 동요하더란 말이죠. 예. 탄핵은 어쩌면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건 이제 임판사의 주장. 대법원 측은 안 했다. 오늘 녹취 공개. 본인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만
대법원 정부와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임판 사말이 맞고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이니까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한번 이제 이 판을 흔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에 따라서 법관 탄핵이 이건 어쩌면 합리적으로 가야 할 길일 수가 있지만 이게 여론상으로는 또다시 이 여당, 정부 예. 여당에 예. 불리하게 예.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거 좀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과 고심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됐죠. 만일 통과되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 그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이 의견에 윤희용 센터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여권의 이제 우호적인 층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강력하게 찬성하는 기류들을 확인해주고 있고 아까 잠시 이제 나왔던 그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권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진보 성향층 또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등에서는 찬성 기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여권의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보수층에 계신 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 고령층 등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류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극명한 대립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성향층 또 중도층의 기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김명수 대법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이제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